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사 수업 할 건데 여러분 시험 끝나고 좀 힘들 텐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어서 수업은 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은요, 교과서 138쪽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의 경제 침략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화기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열강은 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힘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침략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먼저 발을 들인 나라가 여기 일본이겠죠. 일본 상인들, 그리고 나서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가 서울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운궁이라고 써져 있는데 경운궁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덕수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덕수궁 건너편 이쪽이 지금이 서울시청이 있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청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쭉 이 길이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예요. 그래서 이 종로, 아이고 글씨가 종로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로 1가부터 5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각 그 관청들이 있는 거죠. 관청들이라든가 유기전이 있었던 곳이 이 종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 살았던 이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명동 쪽이에요. 명동, 충무로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상인 거류지 이 부분은 이제 남대문 시장이나 이게 서울시청 있는 쪽이 바로 청나라 상인들의 거류지가 되겠죠. 청일 양국 상인 모두 점점 많아지고 상업은 더 광범위해졌대요. 문제는 청일의 상인들이 큰 거리 요지에 노점을 개설하는 자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조선 상인들이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한성에 청나라 일본 상인의 거류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인의 거류지가 형성되어서 시전상인, 여기서 말한 시전상인은 조선시대의 특권층을 얘기하잖아요. 특권을 가진 시전상인의 상권을 위협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전상인들이 이쪽에 여기 종로 이 길에 이제 우리 시전 상인들이 유기전을 포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 가지고 거류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가 되겠네요. 먼저 일본의 경제 침투부터 볼게요. 일본은요, 당연히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후속 조약, 두 개의 후속 조약을 맺거든요. 뭐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든가 또는 무역 규칙 이러한 것들을 맺어서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배울 때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화폐를 개항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관세, 관세가 없다 그랬고요. 양곡의 무제한 수입,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사재판권, 우리 강화도 조약의 10관이었죠. 영사재판권을 허용해 줬는데요. 이 영사재판권을 이용해서 약탈적인 무역활동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3개의 항구를 개항하잖아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때 부산을 개항을 했고요. 부산에 이어서 1880년에 원산은 북한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얘기했죠. 83년도에는 인천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역의 형태는요, 미면 교환 체제라고 했는데, 뭐 굳이 뭐 한자로 썼네요. 미는 쌀미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국산 면 제품을 팝니다. 비싸게 팔아요. 이런 걸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영국 물건을 사다가 홍콩에서 사다가요, 우리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쌀을 싹 사가는 거죠. 자, 이때는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항 초기라고 하는데요. 개항 초기에는 거류지 무역을 해요. 거류지 무역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사는 곳, 청나라 상인이나 일본 상인이 사는 곳이 거류지가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서만 살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의 객주라든가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요, 이 거류지에 와서 물건을 사다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륙 시장에 물건을 파는 거죠. 말하자면 조선의 객주나 보부상들도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거류지에서 물건 일본 사람이나 청나라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파는 거예요. 자, 그 영향으로 국내 산업은요, 보호받지 못해요. 예, 우리가 일본이 약탈적인 무역을 행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업은 보호받지 못하고요. 특히 곡물을 엄청나게 유출해 갑니다. 쌀을 엄청나게 유출해 가요. 그러면 쌀을 많이 유출해 갔으니까요. 당연히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영국산 면직물을 막 갖다 팔아요. 이거는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은요, 이 면직물이 가내 수공업,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건데 공업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가내 수공업 방식이라서 이런 농촌의 면직물은요, 기계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찍어낸 값싼 영국산 면직물보다 경쟁력이 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무역량을 보더라도요, 보세요. 수출. 우리나라에서는 57.4%의 쌀을 가져갑니다. 무역량의 57.4%가 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건 56.6%가 면직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산 면직물을 우리나라에 팔고 우리나라의 쌀을 싹 가져가는 게 일본과의 무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쌀을 많이 가져가고 우리나라한테 면직물을 팔아먹었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요, 우리 교과서 138쪽에서 개항 후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온 내용이었습니다. 139쪽으로 갈게요. 자, 139쪽. 네. 예, 139쪽은요, 이모군란 이후예요. 이모군란. 여러분,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기억나나요? 이모년, 1882년 이모년에 군대에서 누가?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모군란을 청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청나라 군인들이 와서 진압을 해줍니다. 그럼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해주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청에 내정 간섭을 받게 되잖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면서 청나라의 강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모군란 수업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건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륙,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데 장정은요, 조약은 대등하게 맺어지는 거지만 장정은 우리가 속국처럼 좀 더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아래 청나라에 비해서는 밑에 있는 거죠. 청나라에 속한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조청상민수륙 무역 장정에서는요, 요 제2조 한번 볼게요. 조선의 계양장에서 청의 상무위원이 청상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건 바로 청나라 사람들에 대한 치외법권이 되겠죠.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4조, 제4조. 조선의 양화진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이때만 해도요, 개항장에서밖에 장사를 못했잖아요. 아까 거류지 무역 얘기했었는데요. 부산, 인천, 원산, 개항장만 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 조선의 서울 한성에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내치 재판이 필요한 경우 내륙의 토산물을 구입하는 행위는요,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 거예요.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내륙 시장에도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맺어지고 나서 그 뒤에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최회국 대우를 받잖아요. 최혜국 대우를 갖게 되잖아요. 이 최혜국 대우를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 그 사람들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어요. 들어와서까지 장사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에서 중개 상인, 그 거류지 무역할 때 중간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도 타격을 받게 되고요. 서울 안에까지 들어와 장사를 하게 되니까 서울 상인의 상권도 위협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지도에 보면요. 그 종로에서 우리 시전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아래쪽에 뭐 예를 들어 서울역 아니고 남대문 시장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서울시청 자리 요쪽에 청나라 상인의 거류지라든가 명동이나 충무로 쪽에 일본 상인의 거류지가 형성이 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일본 상인들이 침투가 확대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가져간다고요? 쌀을 대량으로 유출해 갑니다. 자, 그 이후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료 2를 보면요. 일본 상인들의 횡포가 심화되어 줄친 부분 한번 봅시다. 심지어 일본 상인이 각 항구에 들어와 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곡식을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 있으니 백성은 생활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곡식을 모조리 가져가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을 대량으로 유출해 갔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료 3에 보면요. 어떠한 벽촌이든지 장날에 청나라 상인이 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 청나라 상인이 내륙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사료가 되겠죠. 이렇게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상권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1885년이에요. 1885년에는 일본의 무역량이 81%고요. 청나라는 19%였어요. 그런데 불과 7년 뒤에는 일본은 55%로 줄어들었죠. 청나라는 45%로 늘어났어요. 거의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량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경제적인 좀 약간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청일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 140쪽의 내용이 될 텐데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는 건 바로 아관 파천 이후입니다. 아관 파천을 거치며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됩니다. 여러분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 기억나죠? 자,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 우리 고정 임금님이 갑자기 옮겨갔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러시아에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권을 하나 요구하면 얹혀 사는 주제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한테는 하나 주면요. 문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최혜국 대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 산림, 철도, 전차, 전기 등 각종 이권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열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장 심할 때가 아관 파천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지도에 너무 많은 게 써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알겠죠. 예, 그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 봐둬야 될 건 조금 구분을 할 거. 예를 들어 철도 볼게요. 경인철도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경인철도는 미국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완공을 해요. 그 다음에 경부철도는 일본이 완공을 하는 거고요. 경의철도는 또 프랑스가 만들다가 일본이 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경원철도, 여기 보이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철도는요, 철도 부설권은 거의 다 일본이 철도를 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 철도를 많이 놓고요. 그 다음에 산림체벌권이라 그래요. 산림체벌권, 나무를 자르는 거죠. 이건 또 러시아가 많이 가져가요. 자, 그리고 미국은요. 미국은 이때 여기 광산 채굴권 보인가요? 광산 채굴권도 미국이나 이제 여러 열강들이 가져가는데 특히나 이때 미국이 광산을 금광을 많이 운영을 해요. 여러분 혹시 노다지라고 들어봤을까요? 노다지. 이 노다지가 금을 노다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미국이 광산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운영을 하지만 광산을 파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금을 파다가 금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감독하고 있던 미국 사람이 노터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말로 금이 노다진갑다라고 해서 노다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기와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자, 일제의 경제 침략이 확대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러일 전쟁 이후가 됩니다. 자, 러일 전쟁 이후에는요, 이제 일본이 완전히 러시아까지 제꼈어요. 그럼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이후라기보다 러일 전쟁 이제 전후에서인데요. 그래서 재정을 장악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의 세관 업무를 위탁받아서 장악을 하고요. 대규모 차관을 우리나라에 제공합니다. 여러분, 차관은요, 나라끼리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돈을 막 빌려줘요. 철도 나 얘들아. 돈 없는데?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일본이 돈을 대고 철도를 놨어요. 그건 고스란히 조선의 대한제국의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재정을 일본에 예속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금융을 지배하는데요. 일본의 제1은행권을 유통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됐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 색칠해 놓은 거 보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화폐 정리 사업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1905년에 우리나라에 왔죠.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언제 오죠?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네,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이 맺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일본이 강요해요. 우리나라의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을 두게 한 거죠. 이때 왔던 외교고문이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재정고문이 메가타예요. 메가타가 와가지고요, 이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화폐정리 사업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돈이죠. 상평통보나 백동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을 일본 제1은행 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제1은행 돈으로 바꾸는 거죠. 문제는 바꿀 때요, 똑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 돈 1,000원 가져갔으면 일본 돈 가치만큼, 제1은행 돈 1,000원만큼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나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격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화폐정리 사업은 어떻게 실시됐나요? 되었을까요? 이거죠.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안 바꿔줘요. 네. 질이 나쁘다고 안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백동화인데요. 요게 백동화죠. 이 동전인데요. 이 백동화가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백동화를 3개의 질로 나눕니다. 갑종, 을종, 그 다음에 병종. 병종 여기 있죠. 그래서 갑종은 그대로 바꿔줘요. 새 돈으로. 근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을종은 개당 1전의 가격이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병종, 가장 형질이 조악하다 그러면서 아예 안 바꿔준 거예요. 그럼 내가 3,000원의 돈이 있었는데 제1은행권으로 바꾸러 갔더니 갑을병으로 나눠가지고 3분의 1 가격도 안 쳐줘요. 그래서 난 1,000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건데 일본은 여러 구실로 교환을 어렵게 했고요. 그 결과 제1은행은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이 됐고 우리나라의 금융을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상인들, 그러니까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갖고 있는 재산 가치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금융만 지배당했냐? 땅도 뺏겨요. 땅도. 예. 땅도 뺏겨. 청일전쟁 이후에는 농장 경영을 시작했고요. 특히 본격적으로는 러일전쟁 이후에요. 러일전쟁 이후엔 철도를 논다고 하면서 철도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서 철도 부지로 많이 약탈합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중에 여러분 한일의정서 맺었던 거 기억나죠? 예, 전략상 필요한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한일의정서를 강요했는데 이 군용지 확보 구실로 대규모 땅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08년인데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우리가 줄여서 동척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척은요, 우리나라의 땅을 이게 헐값에 사들여가지고요. 일본 이민자들, 일본 사람들한테 막 파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황무지나 관청이나 역에 딸린 토지를 거의 약탈하다시피 빼앗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일본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식민 지배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았던 내용 중에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138쪽에서 개항 후는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류지 무역을 했다는 거고요. 139쪽에서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제 청나라 상인까지 들어와서 청일 양국 상인이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140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청일전쟁 이후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우리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되고요. 러일 전쟁 이후에는요, 이제 일본이 엄청난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을 장악하고요.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빼앗아서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 토대를 닦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밑줄근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보기에서 고른 것 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신화폐로 교환해야 된대요.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탁지부령 제1호에 근거해서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요, 바로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추천한 재정고문 메가타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 사업은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죠. 화폐 정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화폐 주조를 위해 전환국이 설립됐다. 전환국은 1883년에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이 된 거고요. 니은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국내 상인들의 타격을 입었다. 맞죠? 백동화를 그대로 다 안 바꿔줬잖아요. 예, 병종 같은 경우는 바꿔주지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디귿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어서 반대운동 전개했다. 한국중앙총상회는 황제가 다스린 국가잖아요. 대한제국 시기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상권 수호운동이죠. 이거는 디귿은 상권 수호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없고요. 리을 일본에서 차관이 도입돼서 정부의 재정 예속화를 심화시켰다. 맞죠? 일본이 차관을 막 도입하겠고요. 우리나라의 재정을 재정을 예속하려고 했죠. 따라서 맞는 걸 고르면 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배운 건 우리 개화기에 열강에게 경제적으로 빼앗긴 걸 배운 거죠. 그럼 우리가 빼앗기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구국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제 변화와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